안녕하세요. 류시영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전기직 공무원 2027년 학습 전략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전기직 공무원의 과목은요, 국가직, 지방직 같은 경우 서울직, 우리가 이제 서울직을 이렇게 구분되어 있다라고 하지만 국가직 그리고 지방직 안에 서울직이 있는 형태로 되어 있어요. 하지만 왜 서울직을 따로 빼놓았냐? 이 서울직은 또 서울직을 관리하는 곳이 따로 있기 때문에 국가직, 지방직, 서울직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뭐 공무원 시험이다 보니까 뭐 여기 국가직, 지방직, 서울직, 군무원 또 뭐 7급, 9급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드리면 너무 복잡하니까 자, 국가직 기준으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국가직 기준으로 국가직, 지방직, 서울직 기준으로 과목은 전기이론, 전기기기가 되겠고요. 군무원 같은 경우엔 전기공학과, 전기기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자, 그리고 7급은요, 전기자기학과, 회로이론, 전기기기 이렇게 과목이 구분되어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과목의 특징은 어떻게 되겠느냐? 전기이론 같은 경우에 자격증 시험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전기자기학과, 회로이론을 합쳐놓은 과목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기자기학에서 뭐 대략 10문제, 회로이론에서 10문제 이렇게 출제되다 보니까 어려운 문제를 많이 출제하기가 쉽지 않겠죠. 전기기기 같은 경우에는 이론과 실무가 전기기기라는 과목 안에 이론과 실무를 섞은 듯한 형태로 많이 출제가 됩니다. 자, 그리고 군무원에서 보는 전기공학 같은 경우에는요, 전기자기학과, 회로이론, 제어공학, 전력공학, 전기공사 이렇게 모든 과목이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전기공학 공부를 하려면 자기학도, 회로이론도, 제어공학도, 전력공학도, 전기공사도 다 공부를 해야 되느냐? 그건 또 아닌 게 전기자기학과 회로이론이 대부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전력공학이 한 3문제 정도, 4문제 정도 나오고 참 제어공학, 전기공사에서는 많이 나와봤자 한 문제에서 2문제 가량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 군무원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전기자기학과 회로이론 위주로 공부하시고 전력공학까지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제가 이렇게 구분은 해놨는데요. 전기이론에서도 제어공학이 가끔 나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전기기계에서 전력공학 문제가 나오기도 합니다. 출제가 되기도 해요. 그런데 한두 문제가 나올까 말까 하니까 전력공학은 여기서 뺐고 제어공학은 이제는 좀 들어가 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제어공학이 한 문제 정도가 나오는데 그게 옛날에는 비중이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전기 이론에서 비중이 좀 높아지는 추세가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7급 같은 경우에는 한 문제에서 2문제가량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9급에서도 한 문제가량이 좀 출제가 되고 있다라고 봐주시고 나중에 공부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제어공학을 그래서 공부를 하냐 안 하냐 하면 우리가 전기이론에 해당되는 부분에 제가 따로 특강 형태로 넣어놨으니까요.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합격 기준은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되겠느냐? 합격 기준은요. 우리 공무원 시험 문제는 자격증과 다르게 60점만 넘는다고 다 합격이 아니죠. 상대평가도 죄송합니다. 네. 자,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합격 기준은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 평균 84점에서 87점이라고 적어는 놨는데요. 우리 공무원 시험은 상대평가죠. 자격증 시험처럼 절대평가가 아니다 보니까 60점을 넘긴다고 해서 모두 다 합격이에요 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연도마다 여러분들이 시험 보는 연도마다 평균 점수도 다르고 합격할 수 있는 점수도 다르게 되겠죠. 그래서 저는 88점을 맞았는데 불합격했어요 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 연도에 따라서. 그래서 이 평균 점수는 사실 크게 의미는 있지 않지만 그래도 대략적으로 시험을 출제하시는 분들이 변별력을 위해서 합격 기준을 85점 정도로 생각을 하시고 문제를 출제하시기 때문에 이 정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요 밑에 가산점을 포함한 점수라고 적혀 있어요. 기사, 산업기사는 5%, 기능사는 3%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이 말은 이 평균이라는 말을 또 이해하셔야 돼요. 이 평균은요, 우리가 전기 공무원이라고는 했지만 전기 과목은 두 과목이 있겠죠. 9급 국가직 기준으로 전기 이론, 전기 기기 이렇게 두 과목이 있겠죠. 그러면 이제 한국사, 영어, 국어까지 해서 5과목을 시험을 본다라고 한다면 이 5과목의 점수를 총합을 더해서 5로 나누면 무슨 점수가 나와요? 평균 점수가 나오게 되겠죠. 이 평균 점수로 합격을 결정짓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 평균 점수가 84점이라는 거, 87점이라는 건 모든 과목, 5과목이 85점 정도를 맞아야 된다라는 소리가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 기사, 산업기사의 5%가 그럼 의미하는 게 뭐냐? 이거는 평균 점수 5점을 의미합니다. 기능사 3%는요, 3점을 의미해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기사, 산업기사를 취득했다라고 한다면 이 평균 점수는 어떻게 돼요? 79점에서 82점으로 확 떨어지게 돼 있죠. 그죠? 그럼 이 5점이 의미하는 건 평균 점수의 5점을 의미하는 건데 이걸 좀 더 자세히 풀면요. 자, 5과목이라고 했었죠. 5과목의 평균 5점을 올리는 방법은요. 자, 국어, 영어, 한국사, 여기서 한 문제, 영어에서 한 문제, 한국사에서 한 문제, 전기이론에서 한 문제, 전기기기에서 한 문제, 총 5문제를 맞추는 거와 다름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 가산점이요. 기능사 3%는 3점이죠. 그럼 여기 중에서 3개를 더 맞는 거랑 다를 게 없어요. 그러면 이 5%가 왜 이렇게 작아 보이지? 라고 했지만 엄청나게 큰 점수죠. 네, 맞아요. 그래서 전기직은요, 대부분의 합격자 분들이 대부분 한 80%에서 90% 넘는 분들이 다 자격증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전기 자격증이 없으면 합격을 못 하나요? 또 그렇게 보면 또 안 되겠죠. 열심히 하신다면 합격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 합격할 수 있다라는 거에 이제 자신감을 가지셔서 하는 건 좋지만 굉장히 열심히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영어에서, 국어에서, 한국사에서, 이론에서, 기기에서 한 문제씩을 자격증을 소유하신 분들보다 더 맞출 수 있어야 점수가 비슷해지겠죠. 네, 그런 걸 이해하시고 시험에 응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응시 자격 및 시험 방법이라고 적혀 있는데 응시 자격, 정규직 공무원은 만 18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응시할 수 있습니다. 시험 방법은 필기 시험이 있겠고 그 다음 면접이 있겠다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과목별 특징에 따른 효과적인 학습 방안. 우리가 공무원 시험에 대해서는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잘 알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럼 우리 과목별 특징에 따른 효과적인 학습 방법을 제가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기이론과 전기공학을 준비하시는 분들은요, 이론은 1회독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한 과목만 시험 보는 거 아니죠? 2과목, 3과목, 5과목을 시험을 보기 때문에 이 전기이론에만 매달릴 수가 없어요. 자, 이론은 1회독이라고 적어놨는데 왜 그러냐? 이 전기이론에는요, 전기, 자기학, 회로이론 2가지의 이론이 들어가 있어요. 얘는 물리고요. 얘는 수학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럼 물리와 수학을 내가 제대로 이해하겠다, 정말 끝까지 이해하고 싶다 한다면 굉장히 많은 법칙과 굉장히 많은 공식을 알고 계셔야 돼요. 한마디로 말해서 전기와 관련되지 않은 물리 법칙을 이해하셔야 되고요. 전기와 관련 없는 수학 법칙을 이해해야 돼요.
제어공학이라고 해서 제가 따로 특강 형태로 했다 했었죠. 제어공학의 라플라스 변환이라는 게 나오는데 전기에서 쓰이는 게 아닙니다. 일반적인 수학이에요. 논리, 우리 논리라고 해서 논리 회로라고 제어공학에 나오는데 그 논리가 수학이에요. 정의, 역인지 참인지, 정의가 역인지 참인지 이런 걸 알아내는 게 논리죠. 그 논리가 회로 이론에 있어요. 자, 물리는요. 우리는 전기를 이해하려고 왔는데 중력 가속도도 알아야 돼요. 작용 반작용의 법칙도 알아야 되고요. 힘의 법칙도, 속도도 다 알아야 돼요. 근데 이런 것들을 하나부터 끝까지 다 하고 싶다. 그럼 대학교에서 공부를 하셔야 되겠죠. 예. 우리의 목표는 뭐예요? 좀 냉정하게 말해서 우리의 목표는 합격이에요. 공무원 합격, 필기 합격을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버릴 건 과감하게 버리셔야 됩니다. 여기서 버려야 될 게 뭐예요? 학습을 하는데 이론에 대한 궁금증을 좀 버리셔야 돼요. 물론 난 이론이 이해가 돼야 문제도 풀 수 있고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어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저도 그랬고요. 근데 이건 시험 볼 때 그렇게 크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조금 여러분들한테 독이 될 수도 있다 싶은 버릇입니다. 그래서 좀 냉정하게 말씀드릴게요. 이론을 파고드는 행위는 하시면 안 돼요. 결국에 우리는 시험을 볼 때 뭘로 봐요? 문제풀이로 보죠. 그래서 이론은요, 딱 1회독만 하시고 딱 70%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 70% 안에 시험 문제에 관한 게 다 나와요. 나머지 30%는요, 나오기도 하지만 굉장히 드물게 나온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시험 문제에서 절대 공식을 정의하고 물리법칙을 설명하고 이런 문제 잘 안 나옵니다. 네. 개념 문제가 나올 수 있지만 그 개념 문제는 제가 찝어드릴 거예요. 이게 중요하고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거니까 알아두시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론을 막 몇 회독, 막 3회독, 4회독 하고 이해 안 돼. 그럼 다시 10분으로 되돌려서 보고 이해 안 되네. 또 돌려서 보고 또 돌려서 보고 이러시면 안 돼요. 이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넘어가세요. 언제 이해하면 돼요? 문제풀이에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자격증 시험도 마찬가지지만 공무원 시험은요. 상대평가기도 하지만 자격증 시험보다 시간이 덜 주어져요. 여러분들이 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부하실 때부터 시간 관리를 들이시면서 공부는 요만큼 빨리빨리 쳐내야 되겠다. 이걸 좀 버릇을 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전기자기학 최신 기출에선 어려운 개념 문제가 출시되고 있더라고요. 여기가 전기 이론의 전기자기학과 회로 이론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써놨지만 대부분의 문제가 회로 이론이에요. 한 15문제가 제 생각엔 회로 이론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학이 물리법칙을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 내기가 좀 까다로워요. 그래서 회로 이론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는데 요즘 최신 기출에서는요. 개념 문제가 전기자기학 쪽에서 나오고 있더라고요. 원래 개념 문제가 잘 안 나왔는데 요새는 좀 어려운 개념 문제가 출시가 되고 있다. 그렇지만 이거 해야 돼요? 나중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시험 문제는요. 20문제가 나오면 12문제에서 13문제는 쉬운 문제 그리고 중간 난이도의 문제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4문제에서 5문제는요. 조금 생각을 해야 되는 문제로 나와요. 그리고 한두 문제가 뭐가 나와요? 어려운 문제. 손도 못 댈 정도로 어려운 문제가 출시가 됩니다. 이해하셨죠? 그러면 우리가 이 한두 문제를 풀어야 되냐? 아니에요. 이거 풀면 안 돼요. 이거 풀면 나머지 문제를 요 12문제에서 17문제를 놓치는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얘 점수 5점, 얘 점수 5점인데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을 다 맞추고 나서 다른 과목 보시고 우리는 과목을 이 전기기기 보고 전기이론 보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과목 보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3개를 연달아서 시험 60분 안에 시험을 보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시간 분배를 잘해야 돼요. 그럼 빨리 이 세 과목을 빨리 쳐내야 되겠죠. 내가 풀 수 있는 문제를 빨리 다 풀어내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아, 내가 이제 시험을 딱 봤지만 시간이 좀 남았네? 어려운 문제를 보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런 능력을 키우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어려운 개념 문제는 일단 보류해둬라. 자, 계산 문제는 대부분 회로 이론 문제가 나오게 되겠고요. 그러면 다양한 문제풀이가 나오게 되겠다. 왜? 물리가 아니라 수학이니까. 물리는 거의 대부분 정해져 있는 공식을 사용하지만 수학은 정해진 공식으로 방정식도 나오고요. 뭐 다양하게 뭐 아까 말한 논리도 나오고 그럴 수 있다 보니까 정말 다양한 문제가 나와요. 그리고 회로도요. 우리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회로에 대해서 배웠지만 회로가 정말 다양하게 나올 수 있겠죠. 그림을 어떻게 그리냐에 따라서 회로 문제는 다른 문제가 돼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문제는 회로 이론에서 출시가 된다. 그러면 한 회차를 완벽하게 푸는 것보다 정말 다양한 회차를 많이 풀어봐야 되겠다 할 수가 있겠죠. 자,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기기인데요. 이론은 역시 1회 독입니다. 전기기기 어려워요. 전기기기, 전기이론과 달리 이론과 달리 실무와 이론이니까 쉽지 않을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전기의 실무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거나 아니면 경험을 해보셨다면 전기기기가 조금 쉬울 수 있겠으나 아니신 분들이 더 많겠죠. 그렇기 때문에 전기기기도 어렵습니다. 자, 개념 문제가 어려워지는 경향이 보여요, 요즘에. 원래 개념 문제, 계산 문제 하면 대부분의 계산 문제를 더 어려워하셨는데 요새는 계산 문제가 좀 쉬워지고 개념 문제가 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게 희한하게 자격증에서도 같은 현상을 보이고 있어요. 자, 계산 문제는 반대로 쉬워지는 경향을 보인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산 문제도 어느 정도 풀 수 있어야 되겠죠. 자, 절반 정도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0개는 개념, 10개는 계산 문제. 자, 문제의 다양성이 전기 이론에 비해서 적어요. 예, 확실히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를 많이 풀기보다 문제 많이 푸는 건 우리 문제 많이 푸는 건 기본이겠죠. 3년치 푸는 게 아니라 5년치, 6년치는 어느 정도 풀어야 되겠죠. 그런데 전기 이론 같은 경우에는 많은 문제, 뭐 10개년도 풀어보고 8개년도 풀어보셔야 되겠지만 전기기기는요. 한 과목당 문제의 다양성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한 회차의 오답 노트를 통해서 자신이 어떤 걸 틀렸는지 그 개념을 좀 더 확실하게 좀 세분화해서 공부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확실한 복습 위주의 공부법이 큰 도움이 될 거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자, 효과적인 공부 순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목별 학습 순서, 이제 추천 순서는요. 전기자기학 첫 번째로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회로 이론, 그 다음에 전기기기, 그 다음에 전력공학은 뭐예요? 군무원을 시험 보시는 분들 전기공학을 위해서 전력공학을 네 번째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왜 이 흐름으로 공부를 해야 되냐? 전기자기학에서 자연계에 있는 전기에 대한 물리 법칙을 깨달으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그 전기 물리학을 이용해서 전기에 관한 물리 법칙을 이용해서 회로 이론으로 수학적으로 바꾸시는 것. 그리고 수학적으로 바꾼 걸 실제 기기로 바꿔서 이론적으로 풀어내는 게 전기기기가 되겠고요. 그리고 그 이론적으로 풀어낸 걸 실제 적용을 하고 우리가 쓸 수 있게 전기를 뭐 전기의 전압 강화라든가 전기 시설물이라든가 이런 걸 거쳤을 때 우리한테 들어오는 현실적인 전기를 전력공학에서 배우기 때문에 이 순서대로 공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좀 공부를 해봤어요. 전 자격증 시험을 취득을 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공부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한다면 회로 이론을 먼저 공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전기기기, 그 다음에 전기자기학을 공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공부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으로
합격을 위한 학습 방법, 효율적인 학습 방법, 필기 합격 최종 점수는 모든 과목의 평균 점수. 무슨 뜻이에요? 난 전기 이론을 100점 맞아야겠다. 나머지는 60점만 맞아도 되겠지?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점수를, 평균 점수를, 모든 과목의 점수를 85점 정도를 유지를 하셔야 평균이 85점이 나올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가산점과 우연히 맞추는 문제를 포함하지 말 것이라고 돼 있어요. 그럼 제가 내 스스로, 자기 스스로, 나 가산점 있으니까 80점으로 낮춰야지. 그리고 80점 낮추니까 20문제 중에 16개만 맞아도 80점이네? 그러면 4문제 중에 찍어서 한두 문제 맞출 수 있겠지. 한두 문제 맞춘다 생각하면 한 13문제에서 14문제 맞추면 80점 맞출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역으로 생각을 해서요. 뭣도 못 맞추면요. 찍었는데. 그런 경우 있을 수 있겠죠. 조금 극단적으로 말해서 우리 로또에도 당첨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게 로또 당첨은 좋은 거지만 이렇게 될 수 있는 확률도 로또보다 훨씬 높죠. 그러면 내가 그러지 않을 보장이라고는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우연히 맞추는 문제를 포함하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모의고사를 볼 때 주의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절대 모르는 문제를 주먹 다짐식으로 이거 이렇게 공부해봤는데 이건 아닌 것 같아 하면서 찍지 말라는 거예요. 시험장에서 그렇게 했을 때 틀릴 가능성이 커요. 모르면 틀릴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런데 모의고사 볼 때는 이게 뭐 이렇게 하면 풀릴 것 같은데 하고 풀렸네? 하고 딱 체크하고 넘어갔는데 우연히 맞았어요. 그럼 그거 오답 체크하고 오답 노트 쓰시는 분들이 많을까요? 역시 맞았어 하고 그냥 넘어가시는 분들이 많을까요? 저도 공부를 해봤지만 저도 그렇게 맞춘 거는 그냥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문제는, 애매하다 모르는 문제는 일단 풀어보시고 체크를 해두세요. 이건 맞아도 다시 공부해서 내 것으로 만들자 라는 생각으로 체크를 해두세요. 그리고 점수에 포함시키면 안 됩니다. 가산점도 웬만해선 포함하지 마세요. 내가 목표한 점수가 85점이면 85점을 기준으로 가셔야지 실제 시험장에서 85점에 근접한 점수가 나와요. 그럼 내가 85점 맞으면 가산점 더하면 90점이잖아요. 그럼 완벽한 합격 라인에 들어서게 되는 거겠죠. 점수는 높으면 높을수록 좋아요. 우리 면접 시험도 봐야 되잖아요. 그 면접 시험에는 필기 시험을 몇 점에 통과했는지도 이제 점수에 기록이 돼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자? 높으면 높을수록 좋다. 그러니까 가산점과 우연히 맞추는 문제를 포함하지 마세요. 자, 그리고 모든 과목을 골고루 올리는 게 포인트라고 했는데, 제가 뭐라고 했어요? 한두 문제는 어렵다라고 했었어요. 그리고 세네 문제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12문제에서 15문제 요렇게는 쉬운 문제들로 포진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점수만 맞아도 60점, 75점은 확보할 수 있겠죠. 그럼 이걸로 다른 과목들 공부하셔서 60점에서 75점 확보하시고 좀 심화적인 내용을 들어가서 10점, 20점을 올리기만 해도 평균 85점이 돼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공부하셔야 되지. 나 전기이론 마스터해야지 100점 하면서 이 한두 문제를 붙잡고 왜 안 풀리지 어렵지, 시간이 이렇게 오래 걸리지, 전기이론 다 풀고 나니까 30분 40분이 지나버리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그 30분 40분 지나서 나머지 두 과목 20분 안에 다 풀어야 돼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모든 과목을 골고루 올리세요. 한국사, 국어, 영어, 전기이론, 기기 다 골고루 올리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약점 과목을 잘 파악해서요, 일정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꽈락이 40점입니다. 근데 여러분들한테 꽈락 점수 40점은 의미 없다라고 생각을 할게요. 예, 우리의 목표는 최소 60점을 기준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쉬운 문제 12문제, 최소 60점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럼 약점 과목이 있겠죠. 60점, 70점 맞는 약점 과목을 제가 이
생각을 해봤어 풀 수 있는 문제까지 포함을 하게 되면 17문제에서 15문제 이런 식으로 나오게 돼요. 이거를 조금만 공부하면 맞출 수 있는 문제로 여러분들이 만드셔야 합격권에 들어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약정 과목이 있다면 그 약정 과목을 다른 과목과 마찬가지로 80점대로 끌어올리는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지금 제가 정기직을 하지만 정기직이 아니어도 국어, 영어, 한국사에서 그런다? 그럼 그거 점수 올리셔야 돼요. 전기 이론과 기계 잠시 내려두시고 그 과목을 공부하셔야 돼요. 아, 나는 한국사가 약하니까 전기, 기기 이론을 어떻게 해야겠다? 더 높은 점수를 맞아야겠다? 거의 불가능해요. 거의. 왜냐?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시간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그 시간 내에 어려운 문제 풀 수 있다? 대부분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거의 시험을 보고요. 요 문제는 진짜 편법을 이용해서 맞추거나 우연히 풀리게 되면 맞추면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이따가도 설명을 드릴 건데 어려운 문제는 건드는 거 아닙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공통점이라고 했는데 전기뿐만 아니라 국어, 한국사, 영어도 있겠죠. 근데 저는 전기를 가르치니까 나머지 과목은 말 안 할게요. 전기 이론과 전기 기기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려운 문제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라고 써있죠. 그냥 공무원에서는요, 어려운 문제가 손도 못 댈 정도로 개념이 어렵고 풀이가 어렵고 하는 게 아니라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가 있죠. 쉬운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는 뭐다? 어려운 문제예요. 그리고 정말 악랄한 문제입니다. 왜? 내 시간을 빼앗아 가니까. 이거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 이렇게 하면 풀릴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될 것 같은데, 하다가 1분, 2분, 3분, 4분 지나고, 전기기기에서 어떻게 돼요? 쉬운 문제 다 놓치게 되겠죠. 시간이 없으니까. 내 마음이 어때요? 불안하니까. 그죠? 누군가 나를 쫓아온다. 처음에는 친구끼리 이렇게 놀다가도 갑자기 막 친구가 막 달려오면서 저를 막 가깝게 와요. 그럼 어느 순간에 사람은 본능적으로 두려움을 느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처음엔 장난이라고 생각했지만 이게 막 다가오니까 불안함을 느껴서 좀 무섭네 라고 생각이 든 적이 몇 번 있을 겁니다. 그게 본능이에요. 그럼 사람의 본능이 시간이 내가 이 시험을 풀어야 되는데 시간이 점점 나한테 다가온다. 그럼 불안할 수밖에 없겠죠. 인생이 달린 시험인데.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는 일단 넘어가고 내가 풀 수 있는 문제를 전부 다 풀고 다시 도전하는 겁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불안함이 덜해져요. 왜? 난 처음부터 끝까지 문제를 다 봤어. 그리고 내가 풀 수 있는 문제 다 풀었어. 그럼 지금은 뭐야? 보너스야! 라는 생각으로 풀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은 마음을 비우고 시험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제 수업을 또 소개를 좀 해드려야 되겠죠? 자, 실무적인 내용을 저는 접목을 좀 시켜봤어요. 이론이더라도요, 결국에는 실무와 관련이 있습니다. 저는요, 실무에서 뭔가 이렇게 안 풀리는 거를 이론적으로 풀어냈을 때, 이 이론을 왜 배우는가? 라는 그 깨달음을 얻었을 때, 그거에 대해서는 절대 까먹질 않더라고요. 예를 들면, 전기기기에 공극이라는 개념이 나와요. 공극은요, 회전하는 물체와 계자라고 불리는 전자석이 있어요. 그 사이의 공간을 공극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모든 이론적인 서적에서는요, 공극의 간격이 몇인지 잘 안 나와요. 시험 문제에서 공극의 간격이 몇이다라고 주어지는 건 문제를 풀기 위함이고, 공극이 어느 정도로 있어야 되고, 어느 정도로 벌어져야 되고, 이런 건 잘 안 나와요. 근데 너무 궁금하잖아요, 이 공극이. 그래서 실무적인 내용을 좀 파악을 해서 제가 현장에 가서 좀 공극 좀 보고 싶다 했는데 보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그 회사에도 아름아름하고 물어보니까요, 공극은요, 실제로 봤습니다. 신용카드 한 장에서 2장 내지가 들어가는 공간이 공극이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이론적으로 배우면 공극 굉장히 넓어 보여요.
저는 공격이 한 이 정도 간격은 되는 줄 알았어요. 왜냐면 회전자가 빠르게 도는데 그 사이에 공간이 좁아버리면 미세한 진동에 의해서 계좌가 부딪힐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굉장히 좁다고 생각했는데 얇아요. 신용카드 한두 장 들어갈 정도. 근데 그 얇게 만드는 게 기술력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걸 알아내고 이론을 보면 좀 다르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실무와 관련되어 있는 이론을 대부분 실무적으로 좀 풀어드리려고 노력했습니다. 실무적인 내용을 예시로 들어 설명하여 보다 이해가 쉽게 접근할 수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저는 암기보단 이해를 택했습니다. 무조건 암기하세요. 암기하고 넘어가세요. 제 스타일은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이해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 근데 아니 공부하려면 빠르게 치고 넘어가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것도 암기로 하면 공부할 게 없어요. 이론에서. 이거 딱 나왔죠? 네, 외우세요. 넘어가세요. 자, 우리 공식이 4파이 입실론 R의 제곱 Q1, Q2 이 공식이 있어요. 자, 이 공식을 막 암기를 하셨어요. 근데 시험장 가니까 이 공식을 못 꺼내요. 왜 못 꺼내요? 이게 뭔지 몰라요. 이게 힘인지 몰라요. 단위가 뉴턴인데 뉴턴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헷갈리고 어려운 거예요. 단위로만 풀리는 문제도 많습니다. 근데 암기하면 단위까지 암기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좀 이해하는 방향으로 가셨으면 좋겠다. 자, 수업은요, 기초수학, 기초이론, 기본이론, 기출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나는 자격증을 취득을 해서 대부분 이론을 알아요. 그럼 기본 이론부터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나 이 정도도 안다. 최근에 봐서 알아요. 그러면 자격증과 공무원의 기출문제는 좀 다르니까 기출문제를 봐주시면 되겠고, 저는 자격증을 딴 지가 좀 오래돼서 조금은 기초를 좀 배워야 될 것 같아요 하면 기초 이론부터 시작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전기가 처음이에요. 입문을 하고 싶어요 한다면 기초 수학부터. 이 기초 수학은요, 이 전기를 공부하기 위한 수학 내용이 들어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기 입문자도 이해할 수 있게 차근차근 대비한다. 선택지가 있어요. 1번부터 시작하냐, 2번부터 시작하냐, 3번만 볼 거냐, 아니면 0번 기초 수학부터 시작할 거냐, 이렇게 선택지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과목부터 시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수강생들이 자주 하는 질문은 어떤 게 있나요? 비전공자도 합격이 가능한가요? 저는 yes 라고 말하고 싶어요. 하지만 제가 합격을 시켜 드릴 수 있는 건 아니죠. 결국 여러분들이 공부를 더욱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근데 비전공자도 합격할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할 수 있어요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도전은 해보시는 건 나쁘지 않으니까요. 근데 내가 만약에 힘들다, 좀 그렇다 하면 기능사라도 취득을 하신다던가 아니면 기사 취득을 하시고 도전하셔도 되겠죠.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가장 어려운 과목은 무엇인가요? 어떤 분들은 전기자기하기 제일 어렵다 하시고요. 어떤 분들은 전기기기가 어렵다고 하십니다. 회로이론은 수학이다 보니까 우리 고등학교 때까지 수학을 굉장히 많이 하니까 회로이론은 나름 굉장히 재밌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전기자기학과 전기기기는 전기 쪽이다 보니까 못 배웠던 과정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그 중에 전기자기학을 굉장히 까다로워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결국 전기자기학은 시험 문제에 많이 출제가 되냐? 여러분들이 기출문제를 풀어보시면 서서히 아시겠지만 많이 출제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어려운 과목은 전기자기학이다 라고 꼽을 수 있겠지만 결국엔 전기기기가 제일 어려운 과목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 문제 어떻게 풀이하나요? 이거 자주 하는 질문에 이게 왜 나와요? 할 수 있는데요. 이 질문을 제가 넣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어려운 문제. 쉬운 문제 질문하실까요? 뭐 질문하실 수도 있겠죠. 하지만 대부분 안 합니다. 근데 어려운 문제는요, 질문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근데 제가 뭐라 했어요? 어려운 문제는 넘어가세요.
저는 풀이 다 해드립니다. 그렇다고 제가 이거 어려운 문제니까 안 할게요 하고 넘어가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풀이는 다 해드릴 거예요. 근데 풀이 보시고 하지 말아야겠다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 제 풀이도 굉장히 오래 걸릴 테니까요. 10분, 20분이 걸리는 풀이가 있어요. 그럼 그 문제 풀어야 돼요? 안 풀어야 돼요? 시간 남으면 풀 수 있겠죠. 근데 그 문제는 안 푸는 게 좋겠죠. 그 어려운 문제 풀 바에는 다른 어려운 문제 건드리는 게 낫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문제 어떻게 풀려나요? 질문해 주셔도 됩니다. 답변해 드릴 거고요. 물론 풀이도 해 드릴 거예요. 전부 다 해 드릴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는 안 푸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문제에 목숨 걸어서 2시간 동안 헤매서 이 문제 풀 수 있게 됐어.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2시간 너무 아까워요. 다른 과목 3문제에서 4문제, 심지어는 10문제까지도 풀이할 수 있는 그 시간에 한 문제 풀이하겠다. 심지어 시험장에서 건드리지도 않아야 될 문제를 2시간 동안 하겠다. 물론 그 2시간이 낭비는 아니죠. 그 문제를 통해서 그것보다 쉬운 문제들은 다 풀 수 있고 이해했으니까 빠르게 치고 넘어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제가 풀이해드리고 제가 질문을 받는 거예요. 하지만 시험장에서 풀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풀이하나요는 이런 맥락 때문에 제가 집어넣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2027년 대비 학습 전략에 대한 내용을 마무리할 건데요. 생각보다 조금 길게 진행을 했죠. 하지만 그 긴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어려운 문제 풀지 마라. 그것만큼은 여기서 좀 습득하시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저와 함께 이제 전기직 같이 공부하면서 합격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다른 강의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